2021학년도 1학기 기말 목동고 1학년 시험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또 제가 지난 중간고사 때는 시험지 분석 영상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한 학기의 어떤 시험 양상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지 분석과 더불어가지고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어떻게 조금 보내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머님들 또는 우리 학생들이 이미 학교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전달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중간고사는 조금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중간고사 때는 1등급 컷이 마이너스 1점이었어요. 서답형에서 마이너스 1점 정도 감점돼야지만 이제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마저도 수행평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으로 떨어지는 양상이 펼쳐지기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말고사는 당연히 중간고사 때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이번 기말고사 100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 많던 우리 만점자들이 어디로 갔는지가 이제 조금 분석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험의 1등급 혹은 이제 수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쉽게 2등급 초반 또는 2등급 중반 괜찮습니다. 2등급까지 기록했던 친구들도 지금 마이너스 7점에서 8점 정도 깎인 양상으로 지금 점수 분포대가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실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만점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험 범위가 많았어도 만점자가 있기는 있었어야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시험이 어렵든 시험 범위가 많든 만점자가 없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제가 의례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목동고 1학년 친구들한테 얘들아 시험 치르느라 고생했어 라고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은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았어요. 일단 그냥 시험 문제 출제 문항에서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문학이 40%였고 문법이 60% 정도였는데 요거는 이제 출제 문항의 양상이었던 거고요. 사실 아이들한테 있었던 실제 출제 범위는 관동별곡이 출제가 되었고요. 관동별곡이 정말 깁니다. 네. 정말 2주 반에 걸쳐가지고 저도 아이들 시험 진도를 뺐을 정도로 상당히 양이 많은 진도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죠. 한가와 시조 두 편 이 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됐고 문법 요소,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까지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잔인했던 시험 범위는 아니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이제 같은 출판사의 이제 동일 목동권에 있는 금옥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 범위가 딱 이렇게 3개였습니다. 문법 요소,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이렇게 3가지로만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정말 목동고 1학년 친구들의 이번 시험 범위는 다른 학교의 2번의 시험 범위를 한 번에 응축시켜 놓을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번 5주 동안 내신 특강을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강조했지만 시험 범위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을 매우 어렵게 낸다 이렇게는 나올 수가 없고 다만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너네가 이때까지 했었던 부분들을 제대로 숙지하면서 따라오기만 해도 정말 등급이 잘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상한 대로 어떤 특정 영역이 너무나 어려웠다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만점이 왜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킬링 문제라고 하죠. 킬링 문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답형 1번 말도 많고 아이들한테 지금 불만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그대로 들고 왔는데요. 가나다가 정형적인 율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세 작품에 나타난 공통점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정답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칙적인 음보를 통해서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어쨌든 음보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예비 고1이나 아니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게 어떤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저만의 단어로 약간 말을 바꿔봤거든요. 이 문제가 이런 느낌입니다. 20대에 금융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A씨와 30대에 방송국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 B씨와 40대의 무직자 이 여성 C씨의 공통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해라.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 현장에서 아니 이들은 성별이 다 같은 것도 아니고 연령
연령대가 같은 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의 직장이 같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정답이지? 라는 생각이 들죠. 정답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들은 인간이다입니다. 그들은 인간이다. 가작품이 관동별곡이었고 나작품이 윤선도의 만능, 다작품이 제가 이제 보기로는 이제 청산별곡이었습니다. 각각은 음보율도 달라요. 각각은 음수율도 다릅니다. 후렴구도 다작품만 있고 가나에는 없어요. 한마디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각 영역에 대해서 뭔가 알고는 있는데, 심지어 나작품과 다작품은 외부작품이었습니다. 근데 나작품과 다작품이 외부작품이 나왔는데 각각의 음보율과 각각의 음수율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에서 도대체 요구하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00점이 없습니다. 이번에 서답형 문제에서 지금 만점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다 맞은 친구도 지금 이 문제 하나 저희 재원생도 틀렸거든요. 아마 이 친구가 이번에 조금 전교권을 석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오류가 생긴 게 아닐까.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시험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근데 사실 제가 학생이었어도 이 선생님께서 요구한 문제 포인트를 과연 짚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목동고 1학년 자녀를 두신 어머님께서는 또는 아버님들께서는 아이가 서답형 1번 틀린 거 가지고는 너 이거 5점짜리나 되는데 이런 거 왜 틀렸니? 라고 질책하시기보다는 야, 이 문제만 틀면 참 좋았을 텐데 요렇게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만 틀리는 것은 1등급을 못 받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100점도 없고 서답형에 지금 만점자가 나오지도 않고 서답형에서 제일 많이 틀린 문제도 지금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1등급을 못 받을 거다,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등급이 갈릴 거다 라는 생각은 그렇게 막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킬링 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킬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자 표기법이 나왔어요.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저한테 내신 기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에 대한 힌트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게 문법 내용에서 학교에서 안 알려준 게 나온대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사 생활을 그래도 꽤 몇 년을 하면서 왠지 그거는 피동문은 너네 교과서에 있지만 사동문은 교과서에 없지 않느냐. 아마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 비교와 대조를 위해 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 차원에서 그런 말을 언급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이제 틀이 어긋났어요. 로마자 표기법을 의문의 변동에 적용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아까 서답형 1번만큼 막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보기 안에 조건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이 문제가 킬링 문제라고는 하지만 정말 저번에 1등급 받았던 친구들, 저번에 정말 1등급에서 정말 뭐 마이너스 1점 받았던 친구들도 이 문제를 너무 많이 틀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길었어요. 문제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다가 지금 다 실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문제가 너무 길지만 사실 읽으면 다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 안에 있었던 작은 조건 중에 하나였죠. 국어의 된소리 대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압구정이 실제로 소리 낼 때 압구정이라고 발음은 되는데, 이게 이제 KK, 이게 이제 된소리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제 안 되는데 아마 이 조건을 놓쳤기 때문에 틀린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로마자 문제 좀 틀렸어요 라는 얘기가 상위권 친구들한테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권 친구들도 이런 조건을 놓쳐가지고 틀리는 문제들이 있구나. 이것까지 틀리면 그래도 잘하면 1등급 후반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서답형 1번과 요 객관식 문제 한 개 틀린 것까지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1등급 끄트머리라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이상 틀리면 사실 1등급은 나오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상당히 길고 조건들이 많아서 놓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서답형 1번만큼 너무한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냥 딱 출제자의 의도가 보였어요. 학생들의 실수를 유도해야지 라는 선생님들의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함정 같은 문제였지만 이거를 얼마나 잘 피해서 갔느냐, 이게 조금 관건이겠네요. 사실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어쨌든 시험 현장에서 주어지는 조건은 꼼꼼히 읽어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앞에 잠깐만 넘어가서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이런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선생님, 외부 작품을 어떻게 조금 대비를 해야 될까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것은 알겠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시험이라는 것이 외부 작품 빼고 나오지는 않을 텐데 외부 작품 꼭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 친구들과 정말 실제로 어머님들도 그런 상담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시험만 가지고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번에 외부 작품이 총 4개의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과연 외부 작품 본문의 내용을 아는 것 자체가 점수에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나왔던 외부 작품 1번은 정비석의 산정무한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관동별곡과 관련해서 출제가 됐거든요. 제가 시험지를 아이들한테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일단 어떤 단원에서 몇 문제 나왔는지, 그 다음으로 살펴보는 게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부 작품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봐요. 근데 제가 외부 작품을 읽고 풀지는 않거든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본문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을까? 아닐까? 그거로 제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관동별곡에서 이 산정무한 작품 나온 것은 아이들이 실제로 틀렸다고 한 친구들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정말 그냥 외부 작품 출제하려고 뭔가 그냥 끌고 온 것일 뿐이지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전혀 없었다. 왜냐? 본문과 관련해서 2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관동별곡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외부 작품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게 아니라 본문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만 해도 풀 수 있는 외부 작품이었다는 뜻이죠.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서답편 1번에 나왔던 청산별곡입니다. 한마디로 내용에 대한 해석조차 필요하지 않았어요. 내용에 대한 해석조차 필요하지 않았는데 형식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율 형성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외부 작품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공부할 필요는 없었다. 마지막, 요거는 제가 약간은 좀 뿌듯하게 자랑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막매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신 5주차에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문법 내용을 진행을 하고 또 2주 절반을 관동별곡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막매가 공부할 틈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제막매가와 시조도수 같은 경우에는 총 문제가 3문제밖에 안 나올 정도로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비중을 이렇게 적게 두시기는 했는데 아이들한테 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했거든요. 제막매가와 관련해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 총 6개가 있다. 어떠어떠한 맥락에서 출제될 수가 있고 어떠어떠한 맥락에서 요거는 출제순위 1순위다. 제가 출제순위 1순위로 꼽았던 게 사실 송수관의 산문의 기대였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제가 그 설명을 안 해줬어도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기 박스에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다 줬고요. 이 작품 역시도 제막매가에 대한 본문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뜻이죠. 내신 기간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목동고 시험처럼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다른 거를 할 겨를이 없어요. 정말 이때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려운 문제 더 풀어야지, 다른 외부 작품 뭐 나올까를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제대로 리뷰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고1 수준에서는 외부 작품 공부에 목매달지는 말아라.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여러분한테 그 정도의 문제 깊이를 원하시지도 않고 사고력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로 외부 작품은 같이 연계돼서 나오니까 외부 작품 자체에 너무 목숨 걸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겠더라. 그러면 제가 이번에도 여름방학 개강을 준비하면서 많은 친구들한테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여름방학 때 선생님께서 하시는 커리가 고전문학이던데 사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봤던 이 관동별곡이라든지 제막매가라든지 시조도수가 다른 학교는 다 2학기 시험범위입니다. 2학기에 고전문학이 나오니까 여름방학 때 고전문학 대비해야지 라는 말은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죠. 또 타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이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이 고전문학은 어차피 2학기 내신에서 끝났으니까 이제는 고전문학 말고 방학 때는
선생님이 진행하는 또 다른 문법 특강이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 조금 힘을 써볼까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질문과 요런 뭔가 의문점을 지니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 페이지를 조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름방학 때는 도대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고전문학 정리해야 됩니다. 이 정리라는 말이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 고전문학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에 대한 성적표는 3월 학평 성적표와 9월 학평 성적표가 아니겠습니까? 9월 학평에는 여전히 고전문학이 등장하고 있죠. 고전시와 고전산문은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약간은 이제 우려가 되는 게 2학기 때 우리 학교 내신에는 고전문학이 없으니까 다른 데 집중해야지 했다가는 정말 한 학기 플러스 여름방학까지 고전문학을 본인이 의식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라도 고전문학을 조금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자이든 타이든 우리 친구들이 이 관동별곡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어떤 시야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필수어도 조금 알게 모르게 많이 알게 됐을 거고요. 그래서 고전문학은 스스로라도 꼭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문법 복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학년 1학기 때 출제되었던 시험 범위가 문법 요소,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인데 이 세 가지 영역은 사실 정말 수능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또 수능까지 갈 필요 없이 내년 2학년 2학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 한정해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새로 그때 가서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한 내용을 다시 제대로 복습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우리 같이 정규 듣는 친구들한테 피드백 때 문법 문제를 내가 계속 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네가 스스로는 복습하기가 힘드니까 계속 어떻게든 복습을 하게끔 선생님이 조금 만들어 줄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문법도 꼭 같이 한번 리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목동고에서도 아마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 나중에 2학년 때 화법과 작문할 거니 언어와 매치할 거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또 이제 사전조사 요거 하고 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안 끝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본인이 문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는 문법을 한번 선행을 해보면서 내가 언어 매체가 한마디로 문법이거든요. 문법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름방학 잘 보내셔야 됩니다. 여름방학 잘 보내셔서 9월 학평 대비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우리 정규 친구들과 오늘도 제가 이제 수업을 이제 막 풀타임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조금 이렇게 허스키한데 제가 오늘 1학년 친구들과 그 약속을 했습니다. 야, 우리 같이 공부하자. 그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나요. 공부는 어쨌든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 2학년 되면 열심히 할 거야. 고3 되면 열심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스위치 온오프 버튼 누르듯이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 들여주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작년에도 코로나,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또 심각해졌는데 코로나 시기 때 보면 방학 때 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만 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뭐 챌린지라는 말을 많이 쓰길래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챌린지 클럽을 조금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조금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제가 블로그를 하나 이제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과 이제 자료도 주고받고 이제 그러려고. 그 게시글에다가 선생님 저 일어났습니다. 뭐 목동 1 땡땡땡 공부 시작합니다. 요거를 꼭 댓글로 올리고 점심 공부 시작합니다. 요거 우리 같이 한번 달려보자. 그래서 같이 달려가지고 누락되는 친구 없도록 우리 뭔가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도 해주고 싶었고 더한 동기부여보다는 그냥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조금 길러주는 정말 중요한 여름방학을 뭔가 선사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각의 창에 대표번호로 문의를 언제든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간은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과 또 기말고사까지 같이 곁들여서 좀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1학년 여름방학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같이 챌린지 하면서 하나하나 깨보면 금방 성장해 있는 본인의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꼭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